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논술 지원 전략을 맡은 안산 강서고등학교 이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시 학생들을 많이 상담하실 때가 됐을 텐데요. 논술은 아무래도 일반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전형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 건수들을 보면 엄청나게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그래 너 논술 쓸 거니까 뭐 교과 종합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논술 쓰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래도 얘가 논술을 쓰겠다고 하면은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정도 대학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논술이 인원수가 적기는 하죠. 선발 인원수가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인문계열이 4,300명, 그다음에 자연계열이 6,600명 합쳐서 한 11,000명 정도를 선발했었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죠. 한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새로 들어온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건수를 보면 경쟁률만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요. 지원 건수를 보게 되면은 한 5만 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재학생 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쓰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논술에 대한 지도나 그래도 어떤 지원 전략 같은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2024학년도를 보면은 2023학년보다 또 늘었어요. 대학 수도 늘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논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쟁률을 쭉 보실 텐데요. 이런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가 있죠. 보통 다 보시면은 의대, 약대, 치대 이런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최저가 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쟁률이 엄청나게 나와요. 인하대 648대 1이라고 했는데 저 경쟁률은 도대체 몇 명 뽑느냐? 9명 뽑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9명 뽑는 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버리면은 실제로 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아이들이 쓰게 되냐면요. 일단 1, 2를 최저를 다 맞출 수 있는 아이들 더하기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저를 맞추면은 이제 정시에서 뭐 의대나 치대를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냥 일반 대학의 일반과를 갖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 그룹 안에 있는 학생들이죠. 물론 이 중에는 그냥 그야말로 명절용 지원을 하는 학생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진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뜻이 있다거나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가급적 지원 안 시키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반면에 자연계열 안에서도 경쟁률이 되게 낮은 학과들이 있어요. 자, 이 학과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연대미래, 고대세종같이 수원대는 좀 약하죠, 학과들이. 자, 이 연대미래나 고대세종같이 논술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수도권 대학이 아닌 학교들이에요. 특히 연대미래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깔려 있죠. 보통 최저 통과율이 한 40%, 많이 잡으면 60%까지 보는데 좀 가장 낮은 경쟁률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뭐 치의생학과가 3.17대 1인데 3대 1 정도로만 놓고 생각했을 때 한 60% 정도만 생각한다면은 실제 경쟁률은 한 1.8대 1 정도, 1.5대 1 전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낮은 경쟁률 가진 학교들,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쪽을 학과만 보고 나서 잘 밀어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은 일단 경희대 한의대가 제일 높죠. 사실 저기는 의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문계, 순수 인문계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도 인원 적게 뽑습니다만 경쟁률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한양대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최저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모집 인원이 5명, 4명, 3명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잘 쓰지 않으면 저희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경희대 라인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2합 5 정도의 최저가 있긴 합니다만 선발 인원도 적고 지원자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높은데 반면에 인문계열도 되게 낮은 학과들이 있어요. 공학대라든지 한국기술교육대라든지 고대세종이라든지 연대 미래 같은 학교들, 자연계열과 비슷한 학교들이 있죠. 자, 이쪽들은 경쟁률이 6대 1 아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의 경쟁률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최저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 미래 같은 경우를 최저를 통과했을 때는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죠. 특히 자율융합계열 같은 경우는 학부로 선발한 거기 때문에 63명 정도 모집하다 보면은 저기도 논술을 막 중복해서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는 돌아서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저를 통과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학교들의 최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지원시키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2024학년도 2024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있는 얘기들이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학교 수들은 36개에서 더 늘어나서 38개 학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선발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가톨릭대, 건대, 경기대, 그리고 서강대, 서울여대, 세종대, 연대들이 대체로 유지하고 있고요. 증가한 학교들 봐야 돼요. 감소한 학교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증가한 학교들 가천대 15명, 성대 22명, 중대 2명, 외대 글로벌 67명, 홍대 세종에 1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늘어난 학교들은 뭐 작게 늘어난 데는 별로 크게 관심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늘어난 학교들은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대학들 중에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첨단학과가 개설된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천대 같은 학교들인데요. 이 학교들은 일단 신설학과들은 모집인을 배정할 때 기존의 교과면 교과에 배정된 비율만큼 배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가천대가 최소한 10% 넘게 거의 20% 가까이를 논술을 선발하고 있다 보면은 신설학과들도 논술로 그만큼 뽑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쪽들은 한번 전략적으로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설된 학교들 동덕여대나 삼육대, 한신대, 그리고 서경대가 전형을 바꿔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설된 학교들 덕분에 논술의 전반적인 선발 인원들이 다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폐지한 학교들이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울산대 의대를 더 이상 선발하지 않죠. 한양대 에리카는 사실 안산이나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논술을 그래도 선호하는 학교였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여파가 근처에 있는 아주대라든지 가천대라든지 그 다음에 인하대 이쪽에 논술 지원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까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죠. 자, 논술의 특징이 반영 비율의 증가인데요. 대체로 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논술에서 교과가 주는 영향력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 2년, 3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논술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그때는 교과 성적이 일정하게 영향을 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내신 성적이 실제로 입결에 학생들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 보시면 아주 극단에 있는 아이들, 뭐 7등급, 8등급 이런 아이들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6등급 정도면은 감점에 있어서 뭐 전혀 불리하지 않을 거고요. 비교하실 때 논술 1등급 애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로 뭐 의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1등급 애들이 안 쓰는 전형이 논술이나 보면은 2등급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럼 3등급과 6등급이에요.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3등급 혹은 2등급과 6등급 이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거의 무시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술 100을 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고요. 논술 90, 80, 그다음에 70 쭉 내려오는데 논술을 60 넣는 학교도 있잖아요. 경기대라든지 수원대라든지 숭실대, 한신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교과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쪽에 완화가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확통을 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 쪽은 조금 더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건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다 인문계열 쪽을 조금 더 완화해 놓고 있고요. 성대도 자연계열 쪽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2합 6에서 2합 7로 좀 더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학생들이 최저를 맞췄을 때 우수한 자원들, 그래도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대 미래같이 지나치게 최저를 세게 걸었을 때는 얘네들이 논술로 선발되는 게 아니라 전형 취지에 안 맞게 논술로 선발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최저로 선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최저를 좀 완화하고 논술에서 변별을 하고자 할 겁니다. 이게 이런 흐름인 거고요. 반면에 강화한 학교 있죠. 연대 미래 의대인데요. 여기는 3개 각 1에서 4개 각 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학교들 보면 2합 7, 3학대 1, 3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미래, 그다음에 동덕여대 아까 성신여대 같이 이런 여대급부터 시작해서 2합 7이 최근에 큰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합 7 정도까지는 맞춰놔야지 이미 아시겠지만 교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논술도 그렇고 최저가 있는 전형을 조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생들이 저 논술 쓰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그냥 너 써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얘네들한테 뭐 너 이런 정도 할 수 있니? 이런 거 좀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짰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문계열 아이들 논술에 왔으면은 이렇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너 수학 어느 정도 하니? 이것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문계열 논술이라고 해서 다 언어 논술로만 보는 게 아니죠.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언어 논술 더하기 도표 그래프까지는 사실 수학적 아이디어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데요. 세 번째 있는 언어 논술 더하기 수리 논술 있는 학교들, 건대 인문사회이라든지 경희대, 숭실대, 연대, 이대, 중대 경영경제, 항공대 이학계열, 한양대 상경계열 이쪽은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실제로 입결 같은 것들 봤을 때 한양대 상경계열이잖아요. 인문 언어 논술이 한 50점 정도 되고 그다음 수리 논술이 한 50점 정도 될 텐데요. 그중에서 수리 논술 잘 본 아이들이 합격을 했어요. 오히려 언어 논술은 별로 편차가 안 났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진짜 수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풀 수 있느냐, 이 학교들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애들은 대체로 경영대 쓰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수학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교과형은 약수령 논술을 쓰는 학교들이잖아요. 이 학교들이 사실 인문자는 막 교차해서 쓸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럴 때 수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자연계열 쪽으로 골라 교차해서 쓰는 경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너 수학이 어느 정도 나오니라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수학이 그래도 3등급 뭐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어쨌든 3등급 전후로 나오고 있다면은 그 학생들에게는 저렇게 수리 논술이 섞여 있는 대학들이나 그런 계열을 쓰자라고 한번 권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예 수학하고 담싸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이 좀 더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언어 논술 쪽으로 지원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아이들이라도 너 수학 어느 정도 하니?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연계열은 말할 것도 없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어쨌든 써야 되는 건데요. 통상 2, 3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의대에는 말할 것 없이 잘 받아야 될 거고요. 수리논술만으로 봤을 때는 한 2, 3등급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써볼 수 있다고 보고 4등급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조금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럴 때 4등급 정도까지 내려갈 때에는 그래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학교들 아니면은 통합논술이라고 하죠. 교과형 논술 쪽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학을 잘하는가도 따져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공통어학, 수원, 수투를 얼마나 하느냐가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범위 안에서 본다면은 가천대, 수원대, 삼육대, 서경대를 비롯한 한국공학대라든지 기술교대, 외대, 홍대, 세종, 가톨릭대 이쪽 수원, 수투 라인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1학년, 2학년 때 공통과목으로 봤을 때 수학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월달, 6월달 모의고사를 지나면서 얘네들이 공통과목 점수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거기서 공통과목 점수가 좋다면은 이쪽 수원수투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고민해 보라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그게 되는 상황에서 미적을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기하까지 잘하는 아이들 아니면 다 잘하는 아이들 좀 이렇게 섞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낸다고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통은 아무래도 조금 덜 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수원수투에서 엮이는 내용들을 위주로 출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인문계열 쪽에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죠. 일단 수학을 하는가 못하는가 보셨잖아요. 그리고 글 쓰는 호흡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글자 수별로 나눴는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글자 수별로 나눴을 때 700자 이상을 제가 봤을 땐 장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00자 아래로 보는 것을 단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700자 넘어가는 글들은 개요도 짜야 되고 개요까지 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어떤 틀로 짤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막 쓰게 되면은 글이 중구난방을 튀어서 막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 번에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장문형을 추천해 주셔야 되죠. 한양대 인문계열부터 시작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길게 쓰는 것 일단 2문장, 3문장 쓰기 시작하면 글이 꼬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600자 아래에 있는 대학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글의 구성이라고 할 게 없어요.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단답형이 있는 서경대라는 가천대 이런 학교들은 그냥 쭉쭉쭉 답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달려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렇게 무제한인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장문형에 가깝게 지원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한없이 길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인 학교들은 오히려 왼쪽에 있는 장문형 쪽에 묶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글 쓰는 호흡을 보셔야 될 텐데 아무리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제한 시간 내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90분 동안 1200자를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200자 글을 썼는지 써본 경험도 없을 텐데 그냥 무작정 막 쓰겠다고 하면은 그때 말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경쟁률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아이들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그냥 명절용 지원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려주시고 대신에 서울여대나 고대같이 고대세종같이 좀 글자 수가 짧은 것들은 좀 지원시키셔도 괜찮죠. 그러나서 100분, 120분 정도 갑니다. 120분 정도 가는 대학들은 보통 글자 수가 합쳐서 1200자 이상, 문제 2개 나오면 2000자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단국대 같은 경우가 세 문제 다 합치면 거의 2000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자 정도 되는 거를 120분 안에 써야 된다는 것도 학생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광운대도 2000자 정도가 되고요. 경기대가 1500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간 안에 잘 쓸 수 있는가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고시에서 시간도 대부분 다 짧아지고 있고 다반기료도 짧아지고 재시험기료 다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애들이 긴 걸 못하기 때문에 다 짧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핵심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논술을 지원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인문계열이고요. 자연계열은 속도가 중요해요. 결국 수학 문제 풀이의 속도전이거든요.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잘 푸느냐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70분이냐 80분이냐 90분이냐 100분이냐 아니면 120분이냐 이 안에 주어진 문제를 어디까지 풀 수 있냐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은 오히려 이 시간 안에 정확하게 내가 풀 수 있다면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나오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작년에 저희 학교에 계신 모 선생님의 조카도 딱 나오면서 그랬대요. 삼촌 저는 여기 붙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몇 개 이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명확한 게 자연계열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이런 정도의 확인을 해보시 난 다음에는 이걸 첫 번째 하셔도 괜찮아요. 전 세 번째 정도 하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논술로 합격할 가능성보다는 정시로 가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얘가 정시를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를 꼭 확인해 시켜 주셔야 돼요. 뭐 어디가에 70% 컷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아주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은 그 수준보다 높게 쓰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낮게 쓰는 거는 말려야 되는 거니까요. 높게 쓴 최소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쓸 수 있게 지도해 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가 지원했다면 애들 기출문제 풀고 갈 거잖아요. 지원했다면 내가 몇 점 정도 받았을 거고 그 정도면 나는 어느 정도에서 합격할 것인가 불합격할 것인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게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공개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들은 꼭 점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의논술을 보는 건데요. 모의논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의논술은 당일연도 논술 문제 이렇게 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단국대가 작년에 모의논술 때 이렇게 짝짓기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연결해서 글 쓰는 문제를 냈었는데 그게 본논술을 그대로 놨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 패턴을 다시 정교하게 짤 때도 모의논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논술에 응시를 해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디가에 이거는 광운대 건데요. 어디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어디가에 보면은 요 70포인트 컷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뭐 모집인원 경쟁률 그다음에 충원 합격 순위도 다 보시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70포인트 컷. 예, 최종 합격자의 70포인트 컷이기 때문에 지금 한 40명 정도라면은 한 28등에서 30등 정도 되는 학생의 100분위가 81 정도 나왔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부는 82 정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괜히 눈만 높아가지고 막 높였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정시로 간다면 이 정도야 라고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 학교가 가천대인데요. 가천대 똑같은 데 보면은 84, 87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광운대 논술 뭐 가천대 논술 쓰려면 뭐 광운대는 쓰지만 가천대 안 쓰려면 뭐 이런 애들도 간혹 있는데요. 실제로 정시로 봤을 때는 가천대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뭐 성향이나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자, 너 이만큼 안 되니까 이만큼 정시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학교는 써야 되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무작정 아이들 눈높이에 하늘 찌르게 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모의논술 먼저 가져왔는데요. 모의논술 보면 요즘에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건 가톨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캡처한 건데요. 보면은
온라인 모의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안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답안지를 업로드하는 형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료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예전에 다 찾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다른 학교들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또 광운대 건데요. 광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해서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지도해 주기가 더 편해지셨죠.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시험지를 받아 가지고 애들 나눠서 풀어서 이것도 보내고 이런 작업들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야 이만큼 모의 논술을 하고 있으니까 모의 논술 응시해서 꼭 결과까지 봐야 돼." 이런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건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비슷하게 되어 있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대학들을 다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렵다면은 내가 관심 있는 대학 정도는 꼭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논술 입결이 공개된 대학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공개된 일부 대학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학교는 광운대 자연계열입니다. 왼쪽이 2023학년도고 오른쪽이 2022학년도입니다. 이러시죠. 교과 전형도 전년도 입결을 보고 나서 지원시키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물론 그 입결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논술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 되죠. 물론 시험이라든지 지원자들을 따라서 그룹이 어떻게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된 걸 보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입결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광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2022학년도를 보면요. 건축공학과가 49점,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제일 낮았고요. 소프트웨어학부가 72점으로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50점 이상 70점 정도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2023학년도에 가면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소프트웨어학부는 72점 수준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건축공학과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학과가 83점으로 확 올랐고요. 화학과는 57점으로 좀 낮았습니다. 근데 살짝 올랐죠.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가 문제가 다소 쉬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입결을 보면은 그래도 50점 이상 넘어가면은 웬만한 학과들 뭐 더 거치게 얘기하면 60점 이상을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 작년도 논술 문제 풀어봐. 애들도 다 기출 문제 풀 테니까요. 시간 내에 풀어보고 채점하고 자, 너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는 지원해보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정도는 시켜보셔야 돼요. 자, 광운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에 비해서 성적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 글이다 보니까 약간씩 좀 많이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자, 보더라도 2022학년도 보면은 경영학부가 77.27을 제일 낮았었어요. 그리고 국제통상학부가 85.08을 제일 높았었고요. 반면 왼쪽 갔을 때 인문계열 보면은 국문과가 75를 제일 낮았었고 그다음에 85를 제일 높았습니다. 대체로 비슷했죠. 이 정도면은 내가 75점, 80점 이상 받아야지 웬만한 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에 각각 100점, 각각 50점, 50점짜리 했을 때 적어도 40점 이상씩 받을 수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예시 답안이라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국대 가져왔습니다. 단국대도 보시게 되면 자연계열은 좀 더 점수가 낮죠. 이거는 시험 문제 어려운 탓도 있을 거예요. 뭐 못하는 애들이 왔다라기보다는 시험 문제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 2022학년도에 통합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들은 35점, 이 100점 만점에 35점이면요. 3분의 1만 맞춰도 합격하는 거였잖아요. 반면에 수학교육과는 확실히 수학 잘하는 애들이라서 그런지 61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오전 오후 전년도 올해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단국대는 2023학년에 가서도 50점에서 60점, 낮은 데는 38점이나만 높은 데는 63점까지 나기 때문에 대체로 50점 넘기면은 웬만한 학과들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단국대 인문계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68에서 82 사이였습니다만 2023학년도에는 73에서 85 사이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좀 쉬웠다는 얘기겠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75점 이상이면은 웬만한 학과들은 다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보고 나야지 아이들이 그래도 이 정도 쓰자, 말자 이런 정도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자, 가천대 가져왔습니다. 2023학년도 여기 인문자연이 없지 그냥 묶었는데요. 가천대 22학년도 제일 높았던 것은 문제 개수예요. 여기는 15개 중에 문제 개수인데 13개를 맞춘 심리학과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세무회계 전공은 8.8개였습니다. 9개에서 13개 사이면은 2023년도에
모든 학과들을 다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죠. 자, 그리고 2022학년은 그럼 어땠냐? 여기 70포인트 그러니까 13개에서 11개였어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는 다소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징이 있죠. 13개로 제일 많이 맞춘 학과는 13개로 동일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천대는 킬러 문항이 딱 2개 있다는 얘기죠. 2개는 그냥 못 푸는 아이. 그리고 나머지들을 다 맞추면은 웬만한 학과들 다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 가지고도 지원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목표 대학을 세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논술이니까 위에서부터 쓰겠습니다. 연대, 서강대, 성대 하는 이렇게 쓰겠다면 말리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죠. 물론 전 정치에 이거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러면 뭐라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웬만한 애들은 그렇게 안 될 테니까 일단 진정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정리하면 이거죠. 모의고사 성적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 가능 위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상 쓰는 거는 당연한 일인 거고요. 그 그룹 정도는 같이 써야 될 겁니다. 자, 날짜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6노트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날짜를 고민할 텐데 저는 수능 전에 논술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들이 정시까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전에 논술을 보겠다면은 일단 말려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학교들이 좀 있죠. 특히 연대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원서 접수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준비할 여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 학교들은 좀 준비된 아이들이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대학 설정하기 이제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수능 이후로 해서 12월 3일까지 쭉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뒤에 있는 학교들,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학교들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쓸 수 있는 학교들이에요. 3주 정도는 충분히 준비해 볼 수 있으니까 이때 준비시키셔도 되겠죠. 자, 이제부터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 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논술을 어느 대학을 쓸 것인지도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논술을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학교가 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출발인데 이거는 박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다시 가지고 온 건데요. 예전 벌써 거의 10여 년 돼가고 있습니다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행되면서 그래서 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한 번 벗어나면은 경고, 2번 벗어나면은 정원 감축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은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특히 수학이 매우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게 확실한 이야기죠. 자, 학교 공부가 출발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애들은 자연계열 애들은 마찬가지죠. 국어, 사회, 수학이 핵심이에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논술고사의 평가 요소들 있죠. 논리적 글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서나 문학 등에 있는 글들은 다 제시문을 활용하죠. 단적으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요. 단국대는 교과서에 있는 제시문을 윤문도 안 해요. 조금도 손도 안 대고 딱 그대로만 옮겨 썼어요. 통계 자료 다 그렇게 옮겨 썼고요. 딱 교과서로만 냈습니다.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진 학교가 이제 단국대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어과 안에서 이 제시문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사회과는 그럼 어떠냐? 사회과 안에 있는 주요한 개념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뭐 다문화라든지 뭐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아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과에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봐놓는 게 좋아요. 그 자체로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은 기본 개념 학습이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너무 아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논술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교과서 못 풀면서 논술 가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학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잘 챙겨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출발이에요. 전 논술을 정시가 있습니다 하고 손 놓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논술이나 정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항상 출발이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중요한 게 수능이잖아요. 수능 공부가 기본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올해 고3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3 하면서 수능 특강 안 풀 수 없거든요. 수능 특강 풀기도 하고 이제 2학기 되면 수능 완성도 또 수업도 하겠습니다만 가천대 걸 가지고 왔어요.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만 요 문제가 있었어요. 인문계열 4번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게 약간 좀 까탈스러웠던 게 피해 보험과 관련해서 뭐 삼성 우선적으로 얼마를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상대에서는 어쩌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읽고 나서 적절한 금액을 계산해서 써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읽기가 좀 힘들었죠. 저도 읽기 좀 힘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제 지문이 힘들어하니까요. 그런데 요게 수능 완성 227조에 있는 얘기들은 아예 있어요. 여기 얼마를 받고
똑같죠. 아예 똑같아요. 요만큼을 네모쳐 놓은 거예요. 요만큼을 네모쳐서 문제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꼭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약수령이나 교과형 논술을 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에 대한 공부가 기본일 수밖에 없죠. 국어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수학도 그렇습니다. 근데 수학은 완전히 똑같이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내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다면은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와요. 근데 이런 식의 유형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꼭 수능 특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능 특강 안에 있는 유형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게 기본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가이드북. 대학마다 나오거든요. 가이드북의 핵심은 이거예요. 선행학습 영역평가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차이점이 대학별의 논술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가 선배들이 혹은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혹은 교사들이 알려주는 논술 준비에 대한 팁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설도 있고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하고 합격 후기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학교에 논술을 쓸 거야. 그러면 그 학교의 논술 가이드북 정도는 읽어봐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거죠. 선행학습 영역평가입니다. 선행학습 영역평가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문항 분석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됐고 어떤 취지로 가져왔는지 다 가지고 와 있어요. 물론 보면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출제 의도 나오는 건 다 동일합니다만 교육 과정에서 어디서 출제했는지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학생들이 보기엔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고 나서 이게 교육 과정에서 출제한 거야라고 확인하시는 측면에서는 되게 유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가 요거죠, 요거. 아까 보셨던 모의논술이에요, 모의논술. 요게 다시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우리는 논술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고요. 이 선언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낚이시면 안 되는 게 본논술보다 무조건 쉽게 내요. 그래야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 만만하네 하고 달려들 테니까 무조건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모의논술에서 점수 잘 나왔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걔만 잘 나온 게 아니라 다 잘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은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거죠. 모의논술을 하는 이유 그리고 채점 서비스도 해주는 이유가 올해 지원한 아이들은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걸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쉽게 내기도 하고 선언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논술은 되게 중요합니다. 꼭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인데요. 저는 이거는 비추합니다. 매일 논술 공부를 하는 거 이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논술 공부를 하는 거는 경쟁률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너무 희박한 데에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전처럼 시간 정해서 풀고 2시간 정도 풀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1시간 안에 채점도 하고 왜 틀렸는지도 확인하고 다시 푼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것 정도로 권장하지 매일매일 하는 것은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년치 기출문제 다 풀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5년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만 2년에서 3년 정도의 모의논술 더하기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점수를 공개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점수와 나는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은 논술 안 하는 게 맞죠. 자,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학원은 그럼 다녀야 될 것인가? 학원 취향껏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괜찮은데요. 저는 안 다니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학원을 가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으면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만들어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했던 아이들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했던 아이들이 좀 준비하면은 한 5등급 정도까지 쉽게 올라가고 한 4등급도 잘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은 경쟁을 보셨죠? 최소한 6대 1이라고 했을 때 6명 중 1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100명으로 본다면은 한 10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자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경쟁률 높은 학교도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약대나 의대 같은 경우는 1% 안 1등급이 4%까지인데 그 안에 들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출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학원가 안에서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예 기초가 없고 학교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면은 선택하는 것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 다니고 난 전부터는 자기 공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논술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가요. 학생 상황에 따라 교차 가능성도 꼭 열어두셔야 합니다. 한번 실전처럼 시키는데 얘가 잘 보니까 수학을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인문계열 아이들. "야 너 교체해 볼래?" 이렇게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서도 인문계열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들 좀 교체해 볼래?" 이런 가능성을 같이 열어두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노술 전형은 절대로 로또가 아니에요.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또처럼 생각하고 지원하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지원시키시면 안 되고요.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입결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수준은 어느 정도였고 네가 전년도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써보자. 아, 여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 빼고 다른 학교로 좀 돌려볼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합격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들 지도에 따라 준비한 학생들이 꼭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올해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